자,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표절 부분이나 뒤에 이제 인용하는 부분 포함한 작성 이제 퇴고 방식이에요.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직한 인용은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여러분의 주장이 더 빛나게 돼요. 재서술 할 때도 출처를 표기하고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 그리고 데이터나 그림, 도표에도 출처를 명확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문장이나 내용들은 더 탄탄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AI 이용할 때도 우리 검증이나 인용하는 방식에 의한 것도 표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글 그대로는 한 번 더 여러분 읽고 표기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것처럼 쓴다거나 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 누가 언제 이야기했다 아이디어 원작절을 하면 여러분의 근거 자료가 돼요. 그리고 직접 인용할 때는 누구는 이런 내용을 몇 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강조했다. 그래서 정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방법도 여러분에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용하는 세 가지 방식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다루면서 강의를 했고요. 여기는 리포트 작성하는 부분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과학은 APA 방식, 공학이나 IT는 번호를 다는 IEEE 방식, 인문학은 시카고 방식이라고 해서 시카고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학과별로 어느 방식을 선호하느냐, 사회과학인지 공학이나 IT인지, 그리고 일관되게 그 방식을 쓰면 여러분은 그 방식에 의한 각주나 내용, 물론 세 가지 혼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회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쓰는 학회에 이제 발표 포스터라든가 여러분 발표할 때는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별로 해당 인용 스타일을 명확하게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도 리포트를 받아보면 정말 내용보다는 표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이거는 주제보다 왜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마감 시간에 따라서 정말 저도 1차 마감하고 2차 기회까지 주지만 1차 때 점수가 20점이었으면 2차 제공 받을 때는 벌써 2점에서 5점까지도 제가 이제 차감하고 만점을 기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제 시간에 여러분이 납기한다라고 하죠. 제 시간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백업을 하지 않아서 정말 마지막 날 이렇게 메일이 와요. 정말 열심히 많은 시간 기울여서 작업을 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저장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거를 제출한다. 핸드폰으로 작업했던 거는 사진이 있지만 실제 결과물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도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할 땐 항상 저장하고 버전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정말 내용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여백이나 글꼴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살짝 자간, 줄간 늘려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꼼수라고 하죠. 꼼수 쓰면 안 되고요. 또 출처에 대한 거를 기재한다고 하면서 SNS나 위키백과 같은 출처를 제시하면 이건 출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출처를 썼죠.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래도 나는 어디서 찾아 갖고 왔다. 하지만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검증 없이 AI의 답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만 수정을 하면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하거나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려고 과제를 제출하는 건데 AI가 문제 출제하는데 참고됐다라고 하면 제출한 여러분도 AI 답변하면 서로가 출제하고 제출할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인용 표기에 대한 거를 누락하면
정말 그거는 여러분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표절, 네, 표절 심의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만 피해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신뢰, 정말 믿을 수 있고 공부했고, 또 하나 그리고 등록금 내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야지 AI 능력을 키우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제출 전에 여러분이 꼭 검토하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완벽한 마무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제출하시면서 논리적인 부분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5가지 W, 1가지 H 있죠. 그래서 서론의 결론까지 내가 쓰면서 잘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정제하는 부분에 그런 문장 전체에 비문이나 오탈자, 그리고 문장의 문체, 그리고 여기저기 복사해서만 사용하시면 문체에 대해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섞여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장을 기재할 때 여러분의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걸 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소리내서 한번 읽자. 제출하기 전에 제출하면서 나의 얼굴, 문서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요. 회사에서 문서라고 하는 건 기준은 공식화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이 문서를 보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공식화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문서에 대한 문체도 점검하셔야 되고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3인칭 객관적으로 내가 썼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계시죠? 그리고 형식을 내가 잘 맞췄는지, 인용하는 표기라든가 과제에 대한 규정 또는 본문, 이런 표절,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여러분이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출력해보는 것과 PDF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미리 보기 했을 때 여백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여백의 미가 있는, 정말 여백의 미와 또 그런 풍요를 아는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한 여백, 아니면 너무나 널널한 여백, 이런 것들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루브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평가하면 항상 루브릭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A, B, C, D, F라고 하는 줄 세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형태를 제시했을 때 우리 교수님이 점수를 높게 주는지, 여러분의 과목에 대한 거 수업하면서 많이 이제 수업에 대한 평가나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지에 대한 것 또는 근거나 또는 구조적인 형식, 이런 것들의 비율을 봤을 때 정말 내가 A, 엑설런트한지 또는 그냥 so good, 우수한지, 아니면 정말 평균적으로 보통인지. 저는 C학점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70% 이상 수업을 들으면 적어도 서로 80% 가량은 이해하고 끝나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패스페일 과목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A, B 학점으로만 줄 수 있으면 처음에 그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적에 낙제 점수를 받는다 그러면 정말 수업을 안 들은 거랑 같다. 네,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이 여러분의 교과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강의 계획서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잘 읽고 채점 기준을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보고서라든가 시험 문제에 대한 거를 살펴보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수를 깎는 감점 요인이에요. 기획하고 태도 부분이나 글쓰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그 분석, 비교, 제안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았다거나, 기간, 그리고 부재에 대한 거, 개요가 없이 그냥 작성됐다거나, 그리고 마감 시간 정말 중요하죠. 버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이제 3인칭 방법,
그리고 두괄식에 대한 거라든가 근거 제시, 캡션이라든가 그 서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문서는 공식화한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보려고 만드는 문서 아니죠. 네, 누군가에게 보려고, 보여주려고, 같이 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수를 여러분이 체크를 꼭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표나 그림, 캡션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하셔야 돼요. 네, 표. 그래서 내가 표에 대한 제목, 연도 표기, 출처, 단위. 그 다음에 본문이라고 하면 본문에 해당하는 표에 대해서 해설, 그림에 대해서 해설, 그리고 주석에도 해당 수치를 어떻게 읽었었는지 주석에 대한 것도 활용하셔서 이런 캡션 요소 포함하고 체계적인 것, 그리고 본문 내에 교차적으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해상도나 가독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형 AI 사용하시는 부분을 꼭 체크해주고 싶었는데요. 이 생성형 AI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이 허용하셔야 되는 것과 정말 금지해야 되는 범위가 있어요. 허용한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개요나 초안을 제시하거나 밑자료에 대한 거를 검색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시간도 절약하고 효과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 키워드라든가 검색식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고요. 문장을 다듬는 거나 번역,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죠. 사람 번역기보다는 AI 번역이 훨씬 더 빠르고 요약도 잘해요. 하지만 AI가 요약한 것만 읽고 내용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요약해서 처음에 빠르게 내가 볼 자료인지 아닌지 이제 판명하는 것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도 정말 잘합니다. 네, 정말 잘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검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출처 없는 내용이거나 또 참고 문헌이 거짓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돼 있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첫 페이지의 내용이 AI가 만든 페이지가 아니라 정말 외부 페이지의 연결을 갖고 내용을 검증해서 보는 건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거를 검증하시는 게 꼭 반드시 AI 사용하시는 부분에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약속은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검증하시는 부분에 항목을 좀 나열해 봤어요. 5가지. 초안으로 AI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AI 종류 여러 가지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조차도 정말 빠르게 나열하면서 만들 수 있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점검, 그리고 사용하는 과제 지침이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언어 중에 동사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앞에서 다루는 내용보다는 뒤에 언급되는 경우에 동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배를 먹었다, 배를 탔다, 배가 아프다. 이렇게. 그래서 예시처럼 행동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결과를 쓰셔야 돼요. 동사가 분석이라고 하면 그 분석에 대한 거는 원인 결과, 비교해라 라고 하면 비교표, 차이점, 그 다음에 요약해라 라고 하면 결과가 하나의 분릿 기호로 원문이나 이런 것들 최소화하고 요약을 하셔야죠. 여러분의 언어로 재서술, 그리고 평가해라 라고 하면 근거나 내가 이것에 대한 장단점,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제안하라 라고 하면 주제나 절차,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여러분이 나열하시면서 구체적인 제안 사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물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동사에 부합하는, 그리고 표, 그림, 데이터 출처나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했던 범위, 그리고 가정한 내용이나 한계점에 대한 것도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과제에 이제 동사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1번 퀴즈 풀어볼게요. 비교 과제에서 이것이 빠지면 단순 나열이 됩니다. 어떤 걸까요? 비교. 비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교표나 평가 기준. 네. 그래서 비교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주제를 점검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이제 여러분의 주제가 OW1H라고 하면 우리가 5가지 W Who, What, When, Where, 그 다음에 Why 이 부분에 5개의 우리 질문 그리고 하나의 방법이죠. How,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광범위한 주제를 육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육하 원칙에 대한 구조로 여러분의 주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연구 대상이나 주제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 앞서 얘기했죠. 청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수도권, 거주, 어느 나이대의 IT 구직자. 그러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구체화시켰죠. 또 어떤 현상, 무엇을, 변수를 나열해야 돼요. 다양하게 검토할 내용들. 취업난이라고 하면 취업에는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직무교육이나 경험에, 직무교육 경험과 첫 입사. 이제 우리나라 남학생들의 첫 입사 시기, 평균 뭐 28, 이 정도로 바라보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6, 요 사이에요. 그런 거에 상관관계. 그리고 언제, 기간. 그러면 분석할 기간이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5년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19년도부터 약 3년간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그것을 겪은 이후에 시대에는 어땠나 분석할 시점이나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고요. 또 지리적인 범위에서 전국이라고 하는 것보단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또는 특별시 이렇게 그리고 왜나 의라고 하는 Y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뭐를 밝힐 건지에 대한 걸 서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제문에 대한 품질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나열만 쭉 해오는 거는 초중고 학생들 다 할 수 있고요. 대학생이라고 하면 기초적인 주장이나 내용 포함해서 갖고 오는 건 쉬워요. 아주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우리 체크리스트는 한 문장의 범위나 조건이 다 표기가 됐는지 사실이나 논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동사에 대한 핵심 동사가 일치한지 자료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포괄, 모호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심각하다, 나쁘다라는 건 되게 모호한 표현이고요. 범위가 넓을 때도 전 세계 역사상 너무나 범위가 넓죠. 그리고 단순한 사실이라고 하면 현황을 조사했다. 현황 조사하면 당연한 그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단어에 대한 것을 나열해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처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이 진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최신성. 통계나 IT에 대한 거는요. 너무 오래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나 IT 자료는 최근 3년. 인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계열이나 내용 전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10년 이내. 그리고 권위 있다라고 하면 뭐 저자랑 여러분이 기관이 전문성이 입증이 된 소속이나 자격사항이 명확하게 있는 자료인지 그리고 근거가 데이터나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의 전달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런 간이 점수표 같은 거를 나열해서 여러분의 점수표가 6점 이상 요 점수가
6점 이상에 대한 점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지 카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서지 카드라고 하면 노션에다가 많이 작업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의 노트에다가도 많이 하시는데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해요. 이 서지 정보는 핵심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저는 각 주제에 따라서 서지 카드를 작성해서 이용을 합니다. 저자, 발행 연도, 논문이나 책, 출처, 그리고 페이지 쪽수, 어디에 인용할 건지 엑셀 파일로 정리할 때도 있고요. 핵심적인 요지라든가 키워드, 그리고 그것을 직접 연결해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요지, 그 다음에 직접 인용할 때 내가 인용할 핵심적인 문장,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의 키워드, 해시태그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템플릿마다 여러분이 노션에다 만들어서 쓰신다고 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장기적으로도. 그래서 사회과학 쪽으로 연구하시거나 인문 또는 IT 계열도 마찬가지로 각각 연결되는 것들을 쭉 수집해서 모아놓고 사용하시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개요에서부터 문장을 매핑하는 첫 번째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게요. 개요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A나 B, C의 사례에 대한 거를 나열하실 수 있고요. 첫 문장을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연결하는 각 단어들을 삽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간에 논리적 관계를 여러분이 명시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세 개의 블록에 여러분이 두 갈씩으로 문장을 작성하시는 연습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반론을 한다거나 반박하는 한 줄에 여러분이 템플릿을 만들어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면 반론, 그러나, 근거, 따라서, 우리가 수학할 때도 따라서 라고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론의 글을 기재한다거나, 그리고 그 반론의 글을 기재할 때는 출처와 같이 최근 몇 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요. 해당 수치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증명이 됐죠. 나타났. 그 다음에 표본의 한계. 이제 그 표본이 작아서 일반화하긴 어려울 수 있는 비판이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비 또는 해당 연구 대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지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분석 관계에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확인됐다. 표본은 한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풀이하고 해당하는 근거를 제시하느냐,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것,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PI, 정량지표 분석을 통해서 개선 수치를 입증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근거나 현재 이제 계산한 내용을 한 번 더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론이라고 하는 걸 공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그리고 반박에 확실한 근거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결론 문장 템플릿도 있어야 되는데요. 결론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본론의 요약이랑 시사점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걸 언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다뤘던 보고서를 요약하는, 그래서 이 보고서는 해당 주장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 입증했다라고 하는 재진술이 거쳐지고요. 시사점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나의 주장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런 의미의 유용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재현을 한다면 연구의 한계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는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다뤄져야 한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고서를 쓴다거나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보고서나
또는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문서화시키는 작업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고서나 출처 정확하게 하는 문서 작업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더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